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장동휘, 박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이나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문득 나만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는 매일 쏟아지는데 정작 나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묵묵히 쌓아가고 있는 나만의 작은 경험들이 결국 나의 뚜렷한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복잡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일상을 채워줄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노동고용부 차관은 오늘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고 최근의 고용 동향과 청년 일자리 보완 대책을 긴급히 점검했습니다. 최근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고 고용률도 함께 떨어지면서 청년들이 마주한 취업 문턱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구조적 변화와 경력직 선호 관행, 중동 전쟁 여파라는 삼중고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존 뉴딜 과제를 신속히 집행하고 새로운 지원책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조와 건설 등 타격이 큰 업종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녹색 전환에 발맞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7일 정부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참여사로 53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자사 특화 분야의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훈련 수당도 지급이 되는데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 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 셀트리온의 바이오 실무, CJ E&M의 콘텐츠 창작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표 기업들이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대거 참여했습니다. 각 기업은 조만간 개별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목록은 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년 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62.1%에 달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임금 근로자 중 47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단기 계약이 많은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연령별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층과 노후를 마주한 고령층의 이탈 비율이 높았으며 비정규직이거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조차 누리지 못하는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노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체불을 막기 위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동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파트, 빌딩, 그리고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대지까지 당연하게 거래되고 이용되는 부동산이지만 사실 이 공간들의 정확한 가치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은 단 1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은 치열한 분석 속에서 완성되는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 시장의 경제적 신뢰를 책임지는 직업 감정평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기업 가치나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 객관적인 화폐 가치로 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국가경제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물론 재개발, 재건축 보상평가, 은행의 담보대출 심사, 그리고 법원의 경매자산 평가 등 다양한 금융과 법적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자산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일반적인 서류 검토를 넘어 반드시 현장을 조사하는 임황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공적 정보와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에 나가 토지의 형상, 도로 전면 상태, 이용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히 면적뿐 아니라 용도 지변이나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 접근성 같은 복합적인 지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에서의 사소한 확인 누락이 완전히 잘못된 평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늘 날카로운 분석력과 긴장감 속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편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도출하는 일은 단순히 시세를 받아 적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사는 대상 물가의 원가를 계산하는 비용성, 시장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시장성,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익을 예측하는 수익성 등 이른바 감정평가 요소 3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의 보상이나 소송평가 상황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평가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논리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요구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게 완성된 건축물이나 부동산의 가격에만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자산이 제자리를 찾고 공정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도면에 들고 또 다른 방식으로 공간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읽어내는 부지런한 발과 정밀한 분석력, 그리고 시장의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화면 아래 스쳐 지나가는 공시지가와 자산가치 숫자 속에는 누군가의 치열한 노력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대지 위에 숨겨진 가치를 찾는 사람들, 감정평가사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공간에 공정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 오늘도 발로 뛰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의 책임감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박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미취업 청년이 무려 171만 명에 달한다는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기업은 기업들대로 이 쓸만한 인재가 없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 청년들은 내가 갈 곳이 없다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원하는 조건과 정보가 맞지 않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때문인데요. 이제 채용 시장의 화두는 단순히 채용 공고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직자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고 정확한 직무를 매치해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늘은 가입자 40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년들의 현실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한 커리어 플랫폼의 성장세를 통해서 변화하는 채용의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누적 가입자 40만 명을 돌파한 레디앤스타트의 커리어 플랫폼 이따의 가장 큰 성공을 비결하는 것은 현직자 기반이라는 점인데요. 이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취업 정보, 이른바 카더라 통신에 지친 청년들에게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약 3,500명이 넘는 멘토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누적 멘토링만 벌써 5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나누는 건 단순한 회사 자랑뿐만이 아닌데요. 실제 업무 환경은 어떤지, 요즘 채용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직무를 맡으려면 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등을 알려주곤 합니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간 현직자들의 직접 과외를 받는 셈인데요. 이제는 학력이나 스펙 중심의 채용 방침에서 이 직무 역량 중심으로 채용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이 플랫폼이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현직자 멘토가 있더라도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직무가 잘 맞는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AI 진단 기술입니다. 플랫폼이 자체 개발한 AI가 구직자의 역량과 성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주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 또 어떤 멘토의 설명을 들으면 좋을지 추천해 줍니다. 덕분에 이 길이 맞나 하면서 방황하는 이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효과성 때문에 개인 구직자뿐만이 아니라 전국 120여 개의 대학 그리고 서울시를 포함한 100여 개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이 데이터 기반의 커리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과 상담을 마쳤다면 그 다음은 무기를 갈고 닦을 차인데요. 과거의 취업 교육은 강의실에 앉아서 강사의 말을 듣는 수동적인 교육이었다면 이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온라인 클래스 참여 인원은 최근 3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는데요. 인기를 끄는 건 직무 부트캠프와 프로젝트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직자가 던져주는 실제 현업 과제를 구직자가 직접 수행해보고 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나만의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레디앤스타트의 조윤진 대표는 이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실무 역량을 쌓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인 길잡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에듀테크 업계 역시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런 맞춤형 개인 진로 설계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막막한 취업 준비의 길, 나에 맞는 기술과 든든한 멘토라는 나침반을 들고 한 걸음씩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내가 가려는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의 조언만큼 막막한 취업길에 든든한 나침반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카더라 통신에 흔들리기보다는 진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만의 확실한 무기를 다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아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알아보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사용을 마친 배터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그대로 폐기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리튬과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도 함께 버려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자원을 다시 회수해 새로운 연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을 마친 배터리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엔지니어링, 즉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재활용 엔지니어는 사용을 마친 배터리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먼저 배터리의 상태를 점검해 재사용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해 과정을 거쳐 핵심 소재를 회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다양한 광물을 추출해 배터리 소재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분야에서도 사용을 마친 배터리를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활용 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배터리의 충전 성능과 안전성을 분석해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충분한 성능이 남아있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데요.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안전하게 분해한 뒤 회수한 소재의 품질을 분석하고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배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들의 사업 진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각국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관련 연구와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공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화학과 소재, 전기전자 등 배터리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재활용 공정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도 필요한데요. 환경 규정과 안전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역량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지속적으로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엔지니어는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마친 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자원 순환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폐배터리를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봤다면 이제는 새로운 자원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수록 이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쓰임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배터리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을 마친 배터리의 새로운 쓰임을 찾아 자원 순환을 이어가는 사람들, 배터리 리사이클링 엔지니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수명을 다해서 버려지는 줄 알았던 이 배터리들이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소식이 참 반갑게 들리는데요. 지구의 내일을 배려하고 또 환경을 지키는 이들의 노력이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일터의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딱 4글자로 분류를 하곤 하죠. ENFP, ISTJ, 바로 이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MBTI인데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가벼운 대화 소재였지만 최근 일터에서는 이것이 교묘한 편가르기와 또 낙인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리는 이성적인 T니까 구조조정 면담을 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 사원은 내향적인 I니까 워크숍 사회자에서 제외를 할 거야. 이런 황당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재미로 보던 알파벳 4글자가 일터에서 새로운 색안경이 된 셈입니다. 동희 아나운서, 실제로 이 사무실에서 생기는 MBTI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단순히 사담으로 넘기기에는 업무 배정과 관계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 피로감이 큽니다. 어떤 상사는 후배에게 너는 F라 너무 감정적이라서 일을 맡기기가 어렵다. 또한 반대로 문제를 지적하는 T 직원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다며 몰아세우기 바쁘죠. 일하는 사람의 수많은 노력과 복잡한 내면을 단 4글자로 압축해버리니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틀에 갇힌 것 같아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의 가능성과 이 노력이 MBTI라는 4글자에 갇히게 된다는 말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성향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또 다른 차별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 아나운서, 이 회사에서 이토록 MBTI라는 기준에 과도하게 좀 의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타인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손쉽게 생략하려는 소통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동료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려면 이 꾸준한 대화와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MBTI를 잣대를 댄다면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내향형도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발표를 해낼 수 있고 이성적인 사람도 동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이 조직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좀 빠르게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동료의 진짜 모습을 놓치고 또 조직의 유연성까지 해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터에서 이 불필요한 편가르기를 좀 멈추고 또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동희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엇보다 이 사적인 유행과 공적인 업무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나 피드백 자리처럼 공식적인 업무 공간에서는 너는 무슨 유형이니까 식의 언행은 철저히 금지해야 됩니다. 오직 직원이 보여준 실제 행동과 객관적인 성과로만 대화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 MBTI는 점심시간에 서로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스몰 토크의 영역에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더들의 시선 변화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성향은 고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맡은 역할이나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변적일 수 있거든요. 이 리더들은 직원의 잠재력을 네 글자라는 틀에 가둬서 미리 한계를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동료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밀어주고 지원해줄 때 이 비로소 직원은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의 진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공사 분리와 또 리더의 열린 시선이 맞물려야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MBTI라는 것이 나랑 다른 동료를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도리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쇠창살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알파벳 네 글자라는 틀 위에 숨겨진 동료의 진짜 땀방울과 또 노력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배려가 일터에 깃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 자빈스토리를 이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CEO를 떠올리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명문대 졸업장, 화려한 경력, 그리고 넉넉한 자본금. 그런데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이 모든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모텔 청소를 일을 시작했던 청년.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 플랫폼을 만든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자빈스토리의 주인공은 야놀자 창업자 이수진 총괄대표입니다. 이수진 대표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고 20대 시절 모텔 청소와 프런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학벌과 스펙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역시 특별한 배경이나 자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일하며 한 가지 불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님들은 숙박 정보를 찾기 어렵고 업주들은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수진 대표는 직접 모텔 정보를 모아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숙박 예약 플랫폼은 거의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숙소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아이디어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야놀자를 창업하며 숙박 예약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야놀자는 국내 대표 여행 숙박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숙박 예약을 넘어 레저, 교통, 글로벌 여행 솔루션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수진 대표는 기술을 통해 여행 산업 전체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대표는 거창한 아이디어보다 일상 속 불편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모텔 청소부였던 그는 자신이 일하던 현장에서 사업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장의 경험을 성공으로 바꾼 창업가 이수진 대표의 이야기를 자빈스토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화려한 스펙이 없더라도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일터에서 성실하게 찾아낸 아이디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놀자 총괄대표 이수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모습과 또 일자리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병원이나 약국에 가보시면 어떤가요? 옛날보다 어르신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진료를 기다리는 분들,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곁에서 이동을 돕고 생활을 챙기는 분들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 장면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이자 새로운 일터가 커지고 있다는 경제적 신호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곳, 바로 돌봄 일터입니다. 오늘은 고령화 사회가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고용 통계를 보면 이 변화가 선명합니다. 2026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병원, 요양시설, 방문돌봄, 만성관리질환,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까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터가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잠깐의 유행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치료 이후의 회복, 일상생활의 지원, 그리고 정서적 돌봄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이 집 안에서만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맡아야 할 중요한 경제 활동이 됐습니다. 돌봄 일터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훨씬 넓은데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부터 회복을 돕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필요한 제도를 연결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집에서 생활을 돕는 방문 요양 인력까지 여기에 조리, 청소, 운전, 행정 업무까지 더하면 돌봄 일터는 병원과 요양시설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 뒤에는 생각보다 많은 직업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고 거동이 불편한 분을 돕고 상태 변화를 살피는 일은 단순한 업무 목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몸을 쓰는 노동이자 마음을 쓰는 노동이기 때문인데요. 인력이 부족하면 일하는 사람의 부담은 커지고 결국 돌봄을 받는 분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 숫자뿐 아니라 그 일터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새로운 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재활센터, 방문돌봄처럼 생활과 밀접한 일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 일터가 커진다는 건 단순히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노동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흐름은 숫자로만 남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 필요한 서비스가 바뀌고 서비스가 바뀌면 일터의 풍경도 바뀝니다. 경제를 보면 일터가 보이고 일터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누군가의 평온한 하루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노동력이 외롭지 않도록 일터 환경과 함께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인데요.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의 산업단지와 농어촌을 걷다 보면 이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마주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난 지역을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지역 고용의 숨은 버팀목, 이주 노동 트렌드를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이 정주 여건 등으로 지방행을 약간 피하면서 이 지방의 산업 현장이 오랫동안 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청년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게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현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통계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이미 98만 2천 명으로 약 사실상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의 농림어업과 현장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최대 15%에서 20%에 달하는 시군 단위 지역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산업 현장 10곳 중 한두 곳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을 멈추는 셈이죠. 이처럼 청년층이 이탈한 비수도권의 빈자리를 이주 노동자가 메우면서
지방의 상시 미충원율이 수도권보다 1.5배 높은 와중에도 외국인 고용률은 무려 68.2%를 기록하며 전체 고용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인력이 채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지역은 구직난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쿼터 확보 전쟁을 겪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고용 형태는 어떤가요? 네, 그 부분을 데이터로 면밀히 살펴보면요. 지방의 절박함과 고용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이 비수도권 중소제조업체의 72.4%가 내국인을 구하는 게 불가능해서 외국인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들의 근로 여건을 보면 4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중이 83.1%를 넘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비중이 높아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큽니다. 임금 수준 역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결국 지방기업은 내국인을 못 구해서 외국인으로 버티고 있고 이주 노동자는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었지만 정작 정주 여건은 불안정한 구조적 비대칭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결국 일자리 수보다는 누가 일하느냐, 또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불균형을 좀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제도나 인구 감소 지역의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체류 자격을 완화하는 정책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비율도 최근 몇 년 사이에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데이터가 지방 고용 절벽과 이주 노동자 의존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나서야 비로소 일시적 처방을 넘어선 공간적 고용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네,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그때그때 때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주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판을 새로 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의 이주 노동 트렌드는 일시적인 인력 수급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체 인력이 아니라 그 지역에 뿌리 내릴 사람의 삶과 정주 여건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게 데이터가 제안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용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지방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주 노동자들을 단순히 대체 인력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이웃으로 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서정 아나운서, 다음은 어떤 데이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데이터는 바로 5명 중 1명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직장인들에게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인데요.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근로자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았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2,214만 3천 명 중 무려 21.3%에 달하는 471만 4천 명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현행법상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근속기간 1년 이상, 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 기준에 아예 못 미치거나 혹은 법적 대상자임에도 회사의 사정 등으로 수급권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146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특정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 성별로 보면 여성의 비율이 62.1%로 남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단기 계약이 많은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되는데요. 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15세부터 29세 청년층이 가장 높았고요. 이 근로 형태별로 보면 사각지대 근로자의 무려 88.7%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결국 여성과 비정규직, 그리고 노령층과 청년층이 퇴직급여의 가장 먼 그늘에 서 있는 셈입니다.
네, 앞선 헤드라인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인데 이 기업의 규모나 또 업종에 따라서도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예상대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이 사각지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각지대 비율은 5.8%에 불과했지만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는 무려 47.6%에 달해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업과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앞으로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면 임금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이 자영업자 취업층이 사각지대의 새로운 핵심이 될 수 있다면서 행정자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는데요. 이 지난 2월 노사정 TF를 통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제로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5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거대한 자금의 성장세 뒤편에 이 여전히 영세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 위험과 사각지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아직 무거운 숙제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작 노후 위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외면받지 않도록 또 촘촘하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오늘은 김하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요즘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뷰티 기기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도 꾸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로 잘 알려진 뷰티테크 기업 APR입니다. APR은 2014년 설립된 뷰티 전문 기업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와 에이프릴 스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뷰티 디바이스 사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집에서도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홈케어 기기들이 큰 인기를 얻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뷰티와 IT 기술을 결합한 대표적인 뷰티 테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PR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뷰티 디바이스 사업입니다. 피부 탄력 관리와 모공 관리, 피부 흡수 기능 등을 돕는 다양한 기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대표 제품인 부스터 프로 시리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보다 디바이스가 매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APR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며 글로벌 소비자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은 물론 뷰티 디바이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이 APR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뷰티 시장의 변화도 APR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부과나 전문 관리실을 방문해야 했던 관리들이 이제는 집에서도 가능한 홈케어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자기관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뷰티 디바이스 시장도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AI와 센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피부 관리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기기와 데이터를 결합한 뷰티테크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춘 맞춤형 관리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R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APR은 뷰티 디바이스 사업 확대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뷰티와 기술이 결합한 뷰티테크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APR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대, APR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야외 나들이 가기 좀 힘든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박물관에서 다양한 그림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입니다. 김홍도 하면 씨름이나 서당 같은 풍속화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인물화와 산수화, 기록화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화가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작부터 말년에 완성한 작품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는요, 김홍도의 폭넓은 예술 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예와 회화를 아우르는 96점의 다양한 작품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5월 4일에 시작해 오는 8월 2일까지 이어지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서화실 회화 2실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의 주인공 김홍도는 조선 후기 도화서 화원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도화서란 왕실과 나라에 필요한 그림을 담당하던 조선시대 관청인데요. 김홍도는 이곳에서 일찌감치 실력을 인정받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대표작인 단원 풍속도첩을 비롯해 51세에 제작한 총석정과 60세에 제작한 기로세련계도, 노매도 등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작품은 역시 단원 풍속도첩입니다. 그중 서당에는 훈장에게 혼난 아이가 훌쩍이는 모습과 이를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담겨 있는데요. 엄격한 서당 풍경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정과 익살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또 다른 대표작 씨름에서는 두 사내의 팽팽한 승부와 함께 경기에는 아랑곳 없이 엿을 팔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눈을 띕니다. 긴장감과 여유로운 일상이 한 화면에 담기면서 당시 씨름판의 분위기를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김홍도의 매력은 풍속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총석정은 먹의 짙고 옅음으로 안개 속 바위와 바다를 표현한 작품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또 노매도는 오래된 매화나무에서 꽃망울이 피어난 순간을 포착한 그림인데요. 거친 나무줄기와 여린 꽃망울의 대비 속에서 세월을 견딘 나무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김홍도는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 자연의 움직임과 분위기까지 그려냈던 그런 섬세한 화가였습니다. 전시를 모두 둘러보셨다면 박물관 상품관도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김홍도의 그림을 활용한 재미있는 굿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 취객선비 3인방 변색자는 그림 속 선비들을 담은 상품으로 특히 눈길을 끕니다. 차가운 음료를 따르면 선비의 얼굴빛이 붉게 변하는 게 특징인데요.
옛 그림 속 인물을 재치 있는 생활용품으로 다시 만나는 재미가 있어서 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교과서에서 보던 익숙한 그림을 직접 마주하고 미처 몰랐던 김홍도의 작품 세계까지 함께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전시였는데요. 이번 여름 시원한 박물관에서 조선 후기의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네, 단원 김홍도 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식재료를 알려주는 냉장고. 이렇게 AI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어떤지, 우리는 그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오늘 알쓸정에서는 최근 터져나온 AI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 AI 시장의 가장 큰 충격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국가안보의 지정학적 무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최신 모델을 내놓자마자 미국 정부가 안전조치 미비를 이유로 해외 접근을 전격 차단했는데요. AI 기술이 국가 수출 통제 대상이 된 첫 사례입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애플은 구글과 손을 잡았고 아마존 웹서비스 역시 기업들의 클라우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자율형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모니터와 스마트폰 속 소프트웨어 두뇌 중심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그 두뇌를 기계 몸에 탑재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잠실구장에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시고를 기억하시나요? 이 극적인 만남은 바로 두산과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동맹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피지컬 AI란 인공지능을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실제 물리적 기계 몸에 탑재해 현장에 접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로봇이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 움직이는 에이전틱 로봇 운영 체제를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AI가 솟아나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젠슨항 CEO는 매우 인상적인 대답을 남겼습니다. Talent is everywhere, but the human character is special. Generosity and true kindness, that is genuine value. AI가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해도 그 따뜻함과 협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AI와 함께 나가는 가장 현명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기술이 아무리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이 타인을 위하는 따뜻한 진심까지 흉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변하는 세상에서도 나만의 다정한 온기를 잃지 않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변하는 기술과 산업 트렌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과 또 사람의 연결, 그리고 따뜻한 상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면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땀방울을 알아봐주고 또 서로 다름을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이해하려는 배려가 있을 때 우리의 일터도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도 더 즐거운 소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